어머님들은 입시가 도대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 중3 어머님들은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3, 중2, 뭐 하여튼 현재 중등부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중3 어머님 한번 중3 두 분뿐이 안 계시네. 중2 안 계세요? 중2, 중1 중1 쪽이 많으시구나. 나머지는 이제 초등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얘기는 딴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다 예측이죠. 아직 발표는 안 난 거니까 예측이긴 한데 아마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오랜 저도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입시를 좀 경험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입시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뭐 그 얘기가 이렇게 예측이긴 하지만 아마 거의 좀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는 뭐 거창한 주제보다는 오늘 사실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오늘 궁금하시게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좀 수능 어떻게 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내신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러면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뭐 앞으로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한지 뭐 이 얘기 사실은 좀 관점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얘기를 하면서 곁다리로 뭐 좀 수학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얘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는 그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혹시 핸드폰 무음 안 해놓으신 어머님들 계시면 핸드폰 무음으로 좀 해놔주시고 일단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문이과 통합 이게 2015 교육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문이과 통합 전형에 대한 문제예요. 문이과 통합 전형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게 얘기가 된 건 아니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벌써 이제 얘기가 쭉 됐었어요. 그때 박근혜 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뭐 발견해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문이과 통합에 대한 얘기를 처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문이과 통합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그거를 올해 7월하고 8월에 발표를 하겠다. 이게 그때 얘기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올 7월, 8월만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올 5월 달에 이제 갑자기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뭐 이게 지금 그럼 어떻게 가냐 뭐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작년인가요? 제가 아마 이 얘기는 문이과 통합 전형에 대해서 고교 학점제 얘기는 저번 아마 작년 제가 학부모 설명회 때 그때 어머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문이과 통합 전형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고교학점제예요. 고교학점제.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고교학점제. 이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표된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부터 계속 조희연 지금 교육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하여튼 그쪽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죠.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정책으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문이과 통합 전형 이 고교 학점제는 말 그대로 이게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처럼 선택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태까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문과, 이과 딱 나누잖아요. 그래서 문과 아이들은 문과 커리큘럼에 따라서 반별로 똑같은 시간표 가지고 수업을 했고 이과 아이들은 이과 아이들 나름대로 이제 똑같은 시간표를 가지고 수업을 했던 건데 앞으로 2015 교육개정부터는 그런 식의 시간표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게 시간표를 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예요.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경제학과를 간다라고 한다면 예전의 문과 학생들은 경제학과에서 미적분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미적분 과목에 있어서도 이과 미적분은 들을 수가 없었죠. 그 학생이 뭐 독학을 하지 않고서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문이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없고 그냥 자기가 만약에 경제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좀 자기가 커리큘럼을 시간표를 짤 때 좀 수학도 굉장히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시간표를 짜는 거죠. 아이가 자기 진로에 맞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대다라고 한다면 공대를 갈 학생은 과학 과목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점수 따기 위해서 뭐 생물이나 이렇게 좀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과목들, 생물이나 화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었다면 앞으로는 만약에 자기가 진짜 공대를 간다고 하면 과학 과목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물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물리, 수학 뭐 이런 쪽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시간표를 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그러면 학생부를 쭉 보면 이 학생이 이러이러한 과목을 이렇게 얘가 뭐 경제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얘는 진짜로 수학을 굉장히 많이 들었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뭐 공대를 간다. 그러면 얘는 진짜로 뭐 물리나 이 수학 과목들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듣는다. 뭐 아니면 자기가 자기 진로가 뭐 외교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은 어학 계열의 어떤 그 시간들을 좀 자기 고등학교에서 시간표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런 식의 그 시간표들을 짜도록 하는 것이 이 고교 학점제라는 거죠. 근데 이 고교 학점제가 그러면 이게 실제 시행이 가능하냐? 현재 고등학교 시설에서 이게 이 제도가 시행이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이게 실제적으로 현재의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게 시행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사실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시범 학교가 서울에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에 있는 도봉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는 어떠냐면 그 학교는 어떻게 넘기면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 학교는 어떠냐면 이게 이제 도봉고등학교의 시간표 예시예요. 이 학교에서 실제 아이들이 이제 요 시간표대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도봉고등학교의 사례는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보다 좀 작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전교 학생 수가 한 300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학년당 한 100명 정도씩 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작으니까 학생들이 뭐 많이 몰려도 교실이라든가 뭐 강사 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깔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는 학교인데 이 도봉고등학교에서 이 사례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교과 선택을 하고 있고 모든 학생들이 다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공강 시간이 없이 시간표가 짜져 있어요. 아이들이. 이거는 거의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요번에 교과위 국회의원들이 방문한 학교가 아마 신문에 난 적이 있을 텐데 그 학교가 요 학교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요새 국정기획위 사람들이 지금 입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학교 방문하고 막 이런 것들 아마 뉴스에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바로 요 도봉고등학교입니다. 이 도봉고등학교는 현재 고교 학점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 만족도가.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좀 더 한 중규모 학교, 그러니까 한 학년이 한 300명 정도는 학교에 좀 더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뭐 강사 수 문제도 있고 교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쨌든 있기는 한데 이러한 시도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원래 이 고교 학점제를 연차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뭐 들어서건 안 들어서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부터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던 제도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 시행은 아마 지금 어떤 재정 지원을 통해서 현재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시행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고교 학점제. 그러니까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고교 학점제를 시행을 한다.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 시행하는 학교들이 민사고 정도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었죠. 민사고 같은 경우는 좀 학생들이 좀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과목들 이렇게 선택해서 거기는 워낙 학생 수가 작죠. 오히려 학생 수보다 교사들이 훨씬 더 그것에 대비해 많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듣고 싶은 그러한 교과목을 듣는데 그러한 교과목을 일반고로 좀 더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게 현재의 그 정부의 구상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선택 교과 과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고교 학점제 지금 현재의 그 정부에서의 그 방향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1학년 때는 이게 그 공통 과목이에요.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1학년 때는 똑같아요. 그냥 시간표가 1학년 때는 그냥 공통 교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뭐 국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그다음에 과학 실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대략 8단위입니다. 단위수는 8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학기 4단위, 그다음에 2학기 때 4단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뭐 대부분 나머지 과목들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한국사는 좀 다르겠고요. 어쨌든 이 공통 교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똑같아요. 시간표가 모든 학생들이 그냥 똑같이 공통 교과를 배우는데 2학년, 3학년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이제 아이가 선택해서 듣는 거죠. 선택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때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이걸 뭐 수학 1 요거 들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하 뭐 이런 걸 들을 수도 있어요. 꼭 뭐 예전에는 2학년 때 개설되어지는 과목이 딱 정해져 있고 3학년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쭉 다양하게 깔면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게 듣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경제학과를 가는 학생이다. 그러면 2학년 때 뭐 수1을 들으면서 여기에 경제 수학을 듣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표를 짜는 거니까. 물론 100% 완전 자율로 짜진 못하겠죠. 현재 상태에서 100% 이렇게 짤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제한된 어떤 범위가 그때 개설되어지는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시간표가 짜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과목들로 현재 그래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심화 선택이라는 교과목도 있어요. 심화 선택. 아마 심화 선택들은 주로 저런 과학고라든가 아니면 중점 학교들 있잖아요. 무슨 과학 중점 학교 뭐 이런 중점 학교에서 아마 개설되어지는 과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수학으로 얘기하면 뭐 심화 수학 뭐 이런 것들, 고급 수학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의 과정이 이렇게 좀 믹서되어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좀 다 배운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심화 선택 과목들도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중점 학교들이나 이런 데서 개설되어지는 거여서 이 표에서는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좀 특이한 거는 뭐 수학은 나중에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과학인데 과학이 일반 선택 과목은 다 원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야지 투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1, 2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투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갔어요. 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능 과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로 만약에 수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반 선택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앞으로 투 과목은 안 볼 가능성이 커요.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내신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선택해서 듣겠죠. 근데 수능에서는 이 부분들은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는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 시범 학교들에서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봉고등학교가 좀 모범 사례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좀 있어서 시간표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완결적으로 좀 이렇게 이러한 시간표를 구성하는 어떠한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갖춰져 있어요. 실제 갖춰져 있는데 이게 학교 규모가 좀 더 커졌을 때 시설 문제, 그 다음에 교사 문제, 교사 수 문제, 그러니까 다양한 좀 이 과목들이 깔려져야 되는데 선생님들 그래서 뭐 교사 수를 확충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스템적으로는 돼 있는데 이제 학교 시설하고 교사를 좀 더 많이 좀 뽑아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있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죠?
한 2년 정도. 1학년 때야 뭐 이렇게 선택 수강을 하지 않으니까 1학년 때는 어쨌든 공통 과목을 공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남아서 이제 이걸 준비해 나가는 아마 그러한 과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쨌든 이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시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입시 변화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걸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대평가가 될까요? 상대평가가 될까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고교 성적에 있어서 절대평가라는 건 이거예요. 90점 넘으면 뭐 A, 아니면 뭐 1등급, 뭐 80점은 2등급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절대평가죠. 지금 중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90점 넘으면 A고 뭐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갈까요? 아니면 현재처럼 상대평가, 현재 고등학생들은 상대평가예요. 뭐 50점을 맞건 60점을 맞건 간에 4%가 1등급이고요. 무조건 상위 4%가 1등급, 11%가 2등급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현재 고등학교 평가할 때 어머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절대평가가 될까요? 상대평가가 될까요? 네? 절대평가요? 왜 절대평가가 돼야 되죠? 왜 이 제도가 왜 절대평가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상대평가로 되면 수강자 수가 적은 과목들을 듣고자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리 2 이런 거는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이에요. 어려우니까. 점수 따기도 어렵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진로가 진짜 공대고 이러면 학생부에서 내가 아무리 점수가 좀 낮아도 그 과목을 좀 들으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요새 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학생부를 좀 분석하면서 입학사정관들이 얘가 자기 진로에 대해서 진짜 고등학교 때 노력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줘야 될 텐데, 인원이 너무 적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명이다. 10명이 수강을 했어요. 그 전교 학생 중에서 10명이 물리 2를 수강을 했으면 10명의 4%면 어떻게 돼요?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실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성적을 기재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소수인 강좌. 만약에, 그리고 상대평가로 계속하면 어쨌든 밑에서 깔아주는 아이들이 많은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신청하는 과목만 아이들이 자기 진로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막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표를 짤 때. 점수를 만약에 받기를 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전제는 절대평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절대평가가 돼야 됩니다. 이 제도는 절대평가가 돼야 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저는 예측하기에 이 제도는 당분간 상대평가를 진행합니다. 상대평가를 진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왜 9등급, 현재처럼 9등급, 현재 9등급 상대평가 있잖아요. 상대평가를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거는 이 제도는 분명히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 제도예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측하기에 당분간은 상대평가를 유지합니다. 내신은.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기조가 수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능 절대평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능도 절대평가가 되고 내신도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첫 번째, 입시에 대혼란이 생깁니다.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그때 한 번 수능을 절대평가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거 1년 했다가 그냥 폐기시켰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물론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좀 뭐 다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수능은 분명히 절대평가로 갑니다. 이건 뭐 100% 거의 확실해요.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는데 내신마저도 만약에 절대평가로 가면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집니다. 기준이 없어져서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리 저 제도가 고교 학점제가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으나 기본적인 평가 체계는 아마 상대평가를 당분간은 유지하려고 할 거다. 그게 안정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내신이 절대평가로 가면요. 절대적으로 자사고가 유리해집니다. 다시 한번요.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 무조건 자사고나 특목고가 유리해져요. 입시에서. 난리 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뭐 내신도 요새 우리 지역에 그 외대부고 있잖아요. 외대부고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거기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가서 내신 못 딸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밑에 바닥 깔까봐. 그러다 완전 망가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주저주저 하는 건데, 만약에 내신이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다 가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러면 아마 각 대학에서는 그런 자사고 특목고 애들만 뽑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너무 유리해집니다. 자사고가.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뭐예요? 자사고하고 특목고 폐지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폐지시키는 그 부분이 물론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폐지를 시킬 수 있으나 요새 보면 막 데모하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뭐 교장단들도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막 지금 뭐 성명서 발표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뭐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폐쇄시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어쨌든 교육감들이나 현재의 정부에서는 그 공약을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자사고와 특목고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고교 학점제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나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고교 내신도 절대평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의 그 경기도 교육감이나 서울시 교육감이나 현재 하여튼 지금 하여튼 교육부 장관 하실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절대평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현재적으로는 이 자사고 문제가 불거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내신은 절대평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자사고가 없어질 때까지는 상대평가로 갑니다. 당분간 상대평가로 간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실제, 누구죠? 요번에 그 교육부 장관 되신 분이, 네? 김상곤 그분이 그 매일경제신문 아시죠? 매일경제신문 한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 좀 안 됐을 거예요. 한 5일 전인가? 하여튼 며칠 전에 단독 인터뷰를 해요. 매경하고. 그러니까 매경에서 그 전에 그 김상곤 교육감의 그 앞으로 추진해야 될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서 계속 깠어요. 시리즈로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막 시리즈로 그걸 깠어요. 그래서 신문에 계속 연재를 했는데 그 마지막 연재 날 김상곤 교육감이 매경하고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들하고는 전혀 접촉하지 않고 매경하고 단독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얘기를 흘리냐면 수능은 절대평가, 그리고 내신은 당분간 상대평가로 가는 게 자기 생각이다라고 밝혀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밝히지 않다가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딱 던져요. 저는 이제 계속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매일 요새도 거의 모든 신문의 교육 기사들은 다 열람을 하는 편인데
그때 한 며칠 전에 그 단독 인터뷰 기사가 뜬 적이 있어요.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쁘시니까 이제 뭐 이렇게 검색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매경에서 이분이 그 전에 언론사들이나 이런 쪽에는 그냥 뭐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결정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한번 툭 던져요, 그 얘기를. 근데 물론 이제 그 의도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론의 향방을 한번 이렇게 점치기 위해서 이렇게 툭 던졌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실제적으로 자사고 쪽 문제는 확실히 정리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를 정리한다라는 것은 그냥 현재의 교육 정책 자체를 일단 자사고의 이게 흐름이 너무 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죽이고 가야 되겠다라고 아주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방법은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교육 정책적으로 자사고에 불리한 어떤 입시 정책을 써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신 자체를 그냥 계속 상대평가를 유지해버리는 거예요. 수능은 절대평가가 돼버리고. 예전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뭐 상상고등학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상고등학교는 거기는 그냥 뭐 무슨 수시야, 무슨 종합전형이냐, 종합전형. 정시로 가는 거지 대학은.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상상고등학교는 정시 학교잖아요. 지방은 좀 그래요. 지방은 아직까지도 종합전형 이런 개념이 없어요. 무슨 대학을 뭐 종합전형으로 가 그냥 수능시험 잘 봐서 그냥 가는 거지 한 큐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상상고등학교는 아주 치명타죠.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 그럼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예전에는 점수를 가지고 좀 좋은 대학을 갔는데 90점 넘으면 다 1등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과목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수능에 있어서의 변별력은 없죠. 한 예로 그러면 정시 때 정시가 없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정시는 있어요. 근데 수능에다가 이제 뭐가 붙겠죠. 그러니까 정시도 앞으로는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 성적에다가 그다음에 뭐가 붙겠어요? 예? 뭐가 붙을까요? 뒤에 붙는 게. 수능만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상위권. 그러니까 한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대학들은 변별이 돼요. 등급으로 해도, 절대평가로 해도, 그냥 상대평가, 지금 점수 안 해도, 뭐 90점 넘으면 1등급 이런 식으로 수능을 이렇게 평가를 해도 실제 아이들을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에 있어서도. 선발할 수 있는데 상위권 대학은 안 그렇죠. 서울대 이런 데 못 뽑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대는 정시가 없어질 거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그건 또 재수생 문제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고등학교 때 약간 정신 나가서 놀다가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건 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좀 약간,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정시도 살아있을 텐데, 그러면 분명히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변별력이 수능만 가지고는 힘들죠. 상위권 대학들은 그럴 거예요. 뭐 연대, 고대, 뭐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아이들 뽑기 어려워요. 그럼 뒤에 붙어야 되는 게 뭐예요? 논술이요? 논술은 못 보게 해요. 논술 이런 건 안 하죠. 대학별고사 이런 건 못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는 그냥 학생부 집어넣는 거예요. 학생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 뭐 70%, 학생부 30%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어요. 아니면 뭐 수능에다가 뭐 면접? 그러니까 심층 면접 비슷하게 면접 봐서 만약에 뭐 이렇게 뽑거나 뭐 이런 형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지필고사는 못 보게 할 테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능에다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붙어버리면, 그죠? 만약에 수능 70%, 내신 30% 이렇게 붙어버리면 자사고 아이들은 서울대 못 가요. 서울대는 못 갑니다. 연대고대는 갈 수 있어도.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내신 성적이 그 정시,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합산이 돼서 서울대에 입학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됐어요. 그죠? 그때 보면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았는데 수능이 대박난 아이들이 있어요. 개 중에. 근데 그런 애들도 서울대는 힘들어요. 서울대는 힘들었어요. 내신 성적 합산해가지고 하면 서울대 인기학과는 좀 힘들어요. 인기학과 힘들고, 하여튼 서울대는 좀 힘들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좀 힘들어집니다, 실제.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왜 이제 자사고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용인자사다, 이 지역에서. 용인자사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중에서 물론 좀 용인자사에서 잘하는 한 3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3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당연히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갔냐면 다 정시로 갔던 거거든요. 근데 정시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절대평가가 되면서. 그러면 좀 심각해져. 그러니까 상상고등학교 이런 데는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시학교니까 그런 데는. 그나마 뭐 하나고등학교라든가 뭐 민사고 이런 데는 좀 괜찮아요. 어차피 그 학교들은 수시로 이렇게 대학을 보냈던 학교니까. 근데 어정쩡한, 그러니까 이러면 여기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이 좀 수시형 학교는 아니잖아요, 거기도. 수시하고 정시하고 반반 정도 이렇게 섞인 학교예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학교들도 정시 쪽에서는 분명히 타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 고교 학점제가 당분간 9등급 현재의 그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면 이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자사고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사고가 당분간 어쨌든 자사고가 2021년 그 얘네들 입시 치르기 전까지는 뭔가 잡혀야 되거든요. 현재 그 교과부 쪽 입장에서는. 그게 좀 잡히면 절대평가로 전환할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신은 아마 상대평가를 당분간 유지할 거다라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 부분이에요. 수능은 뭐 결론은 절대평가로 간다는 게 이건 뭐 워낙 언론에서 막 얘기를 했던 거니까 절대평가라는 것은 뭐 이제 어머님들도 다 이제 좀 아시는 얘기인 것 같고요. 문제는 수능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수능의 출제 범위는 어떻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건데 여태까지 논의됐던 것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전까지 교육부에서 외부에,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교육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박사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수주를 준 거죠.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봐. 그래서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표된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1안, 2안, 3안이에요. 일단 쉬운 거니까 2안부터 얘기해 볼게요. 2안은 뭐냐면요. 요즘에도 이 얘기는 계속 나와요. 2안은 수능 시험을 완전 자격 고사화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을 볼 때 2안이에요. 2안. 1학년 거만 그냥 보자. 1학년 거만 보자. 라고 주장을 하는 이러한 안이 2안입니다. 3안은 뭐냐? 3안은 뭐냐면, 이것도 좀 쉬워요. 3안은 2안처럼 이렇게 니네들이 시험을 보면 변별력이 없어. 이거는. 분명히 변별력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변별력을 치르기 위해서 수능을 한 번 더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요거 처음 보는 거 2안과 같은 거 똑같은 거죠. 요걸 한번 보고, 이건 절대평가로 보고, 나머지 혹시 더 필요한 학교들은 이거를 더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수능을 두 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과정으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건 언제 보냐면 한 1학년 거 끝나고 나면 보면 되는 거니까 1학년 내용만 가지고 한번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한 3학년 때쯤 돼서 한 번 더 보자. 뭐 이런 거예요. 두 번 보자, 두 번. 두 번 봐서 하자. 뭐 이게 이제 요 3안입니다. 요 3안. 두 번 보자. 그래서, 그리고 뭐 시험 먼저 못 본 아이들은,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건 좀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날 컨디션도 있고 이러니까 두 번 하자. 뭐 이런 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는 이 일반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하지 말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상대평가로 하자. 뭐 이런 거예요. 뭐, 그 중에 과목은 한 3개나 2개 정도 선택해서 좀 이걸 변별력을 가지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SAT1, 이건 SAT2 뭐 이런 식으로 하자. 뭐 이런 식의 안이 3안입니다. 3안이에요. 그럴듯하죠, 이것도. 약간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데,
근데 이란은 뭐냐? 그럼 이제 이란은 뭐냐면, 수능이라는 게 이게 그래도 국가 단위 시험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막 자꾸만 막 절대평가하고 막 이러면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그렇게 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현행하고 비슷하게 좀 하면 그냥 시험 보면 어때? 뭐 이런 거예요. 대신에 좀 과목 수를 줄여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데, 뭐, 국어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화법, 작문, 독서, 문학. 그죠? 화법, 작문은 저거죠. 뭐, 듣기, 뭐, 그죠? 네? 뭐, 쓰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수능에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가 이제 이 화법하고 작문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독서, 그러면 이제 비문학이죠. 그죠? 비문학, 독서가.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이제 문학이고요.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수학은 좀 범위가, 지금 주장에 의하면 수학의 범위는 줄은 거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수학 2는 이게 미적분이에요. 문과 미적분입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 그리고 문과하고 이과가 현재는 나눠서 봤잖아요.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같이 보자. 요게 현재 요 1학 같이 보자. 그죠? 요거보다는 좀 범위가 넓어진 건 맞죠. 이건 1학년 거만 보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래도 좀 문과니까 미적분까지는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대신에 현재는 문과, 이과를 나눠서 봤던 걸 그냥 한꺼번에 보자. 뭐 이런 거죠. 한꺼번에 보자. 그다음 뭐 영어, 뭐 한국사, 그다음에 여기 탐구 과목인데요. 탐구 과목들도 이 사람들의 주장, 여기 이란의 주장은 그냥 일반 선택은 아까 보면 과학으로 보면 원 과목들이에요. 투 과목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자, 그냥. 지금은 2개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만 선택하자. 줄여서.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이게 이란이에요. 이란인데, 분명한 건 수학은 문과, 이과가 같이 봅니다. 똑같이 봐요. 문과, 이과. 그러니까 문과 따로 보고 이과 따로 보고 이러지 않아요. 수학 다 같은 시험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가 상대평가로 가면 현재처럼 4% 1등급 이래버리면 누가 유리해요? 이과 애들이 유리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더라도 수능은 무조건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문이과 통합 과정에서는. 그렇잖아요. 같이 본다는 이 주장에 보면 문과, 이과 나눠서 시험 보자는 얘기는 어느 한 구석도 없어요. 그러면 요거만 그냥 보더라도 요 수학 과목만 보더라도 문과하고 이과가 똑같은 걸 본다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문과, 이과 같이 시험 보는 시험을 만약에 이거를 상대평가로 아이들을 측정해 버리면 당연히 이과 애들이 수학을 많이 하니까 훨씬 유리하죠. 그럼 다들 아마 이과 가려고 할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과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거만 보더라도 수능은 100% 절대평가로 갑니다. 문제는 그리고 과정도 제 생각에는 2안하고 3안의 형태로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2안은 너무나 자격시험이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정시가 없어져 버려요. 2안은 그래서 힘들고요. 3안은 왜 안 되냐면 복잡해요. 다른 것보다 복잡해. 2번을 본다는 것 자체가 복잡해요. 현 정부의 그 입시 구조의 가장 큰 특징, 현 정부의 교육개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한 겁니다. 현재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보세요. 현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하자 이런 얘기. 간단하게 하자. 단순화시키자 이런 얘기는 단순화시키자. 그냥 뭐 이런 거예요. 현 정부에서 이거예요. 그 학생들 선발할 때 학생부 교과로 뽑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으로 뽑거나 아니면 정시로 뽑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지 논술도 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특기자 전형 없애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단순화시키자고 하는데 수능을 2번 봐?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죠? 복잡해지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잖아요. 한 번 보기도 번거로운데 2번씩이나 학생들이 본다? 이건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수능 시험은 당연히 1안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크고
미란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크죠. 현행 선택하고 좀 비슷한데 다만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문이과 같이 시험을 보는 시험의 형태가 될 거고 과학 쪽인데 과학 쪽에서는 지금 논란이 제가 그냥 이렇게 보는 거는 이런 게 좀 논란일 것 같아요. 이 과학 쪽은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문이과 공통과정이니까 문과건 이과건 다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아마 이쪽을 대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일부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현재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뭐 이과 계열 가려고 하는 애들은 뭐 요걸 선택하고 뭐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디테일한데 일부 막 논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뭐 요 정도로 그냥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밑에 여기 선택 과목 있어요. 사회하고 과학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선택 과목에서 이게 통합사회 통합과학 부분이 여기에 선택 과목에 들어갈 거냐 어쩔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은 무조건 다 듣게 하고 고등학생들이 다 시험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요 계열에 따라서 하나 정도를 더 선택하게 하거나 문제 좀 많아지잖아요. 너무 이렇게 양이 학생들의 그 좀 교육 부담이 커져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축소시켜서 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결론은 요 안내의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요 밑에 부분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통사회하고 공통과학을 집어넣을지 어떨지 이런 것들은 좀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좀 뭐 몇 달 후에 우리가 확인해도 어머님들의 궁금증이 그쪽에 가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이게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예측을 할 뿐이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한 뭐 몇 달 후면은 그건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 체계는 2안하고 3안은 좀 아니고 1안의 형태로 아마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수능 평가 방법은 수능에 대한 평가 방법은 9등급 절대평가. 9등급 절대평가. 그러니까 5등급이 아니라 9등급. 그러니까 90점 이상은 1등급, 뭐 80점 이상은 2등급 이런 식으로 현재 영어 절대평가 방식하고 똑같이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등급 절대평가 형태를 취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 결론을 내려보면 그러면 정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수능이 9등급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이것만 가지고는 중위권 대학들은 변별력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로 해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상위권 아이들이에요. 상위권 아이들, 뭐 서울대라든가 연대라든가 고대라든가 무슨 뭐 성균관대라든가 무슨 뭐 하여튼 뭐 한양대라든가 등등 요쪽 상위 그룹의 아이들은 이게 막 똑같은 애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머지는 다 1등급인데 뭐 하나가 2등급이야. 뭐 이런 애들. 아무리 가중치를 준다 하더라도 똑같은 애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통상 보면 대학교에서 실제 학생들 이렇게 선발한 것들을 보면요. 만약에 30명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5등한 아이 있죠. 30명 뽑는다고 했을 때 5등한 아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30등한 아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점수 차는 불과 뭐 1, 2점 차이예요. 붙고 떨어지고가. 그런데 아무리 이게 9등급제로 이걸 점수화시켜서 뭐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그 다음에 뭐 수학은 가중치를 줘서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분명히 같은 그룹 아이들이 똑같은 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점수들이. 그럴 가능성이 커요, 실제. 굉장히 큽니다, 실제. 이게 뭐 굉장히 뭐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다가 뭔가를 다른 거를 붙여야 돼요. 그죠? 다른 거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논술 시험은 못 보게, 지필고사는 못 보게 하니까 뭐 이런 식의 방법?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구술 면접하는 방식이거든요. 일반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거기도 이제 이 서울대에서 보통 보면 이제 구술을 보죠, 구술. 그러니까 면접 대기실에서 한 30분, 45분 나서 문제 좀 풀게 하다가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쓰거나, 그죠?
그러니까 수능 성적에다가 이제 학생들 선발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하든가. 근데 정시에서 이렇게 해서 뽑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아주 손쉬운 방법은 학생부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좀 오히려 학생부 들어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방법은 뭐고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게 하진 못할 거예요. 하겠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능 성적에다가 그다음에 플러스 면접 점수 합산해서 학생을 뽑거나 아니면 수능 성적 플러스 학생부 성적. 그러니까 뭐 근데 오히려 면접보다는 학생부가 더 심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학생부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진짜로 자사고 쪽은 불리하죠. 내신이 상대평가가 돼버리면. 서울대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정시로 이렇게 가기는. 하여튼 뭐 굉장히 불리한 이러한 식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고교 학점제하고 수능 체계로 봤을 때, 실제 지금 이거죠, 뭐. 내신 절대평가는 안 되고, 자사고를 뭐 폐지할지 안 할지 어쨌든 간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모델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요 두 가지 경우들도 보면, 어쨌든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발표가 나는 순간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가냐면 일반고 쪽으로 가는데요.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일반고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데, 일반고 중에서도 좀 잘하는, 그러니까 입시 성적이 있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 쪽으로 아마 쏠림 현상들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특구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뭐 이렇게 뭐 전학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움직임들. 일반고 중에서 뭐 파락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파락군 뭐 이런 것들이 막 뜨는. 네? 오히려 그런 식의 결과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올해 요새 보면 막 미리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얘기하는 신문 기사들 아마 교육뉴스 보면 뭐 강남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식의 배경이죠. 왜냐하면 자사고들 다가 자사고 실제적으로 자사고 쪽 안 가고 만약에 자사고 쪽이 만약 폐지되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 버리면 오히려 좀 그 일반고 중에서 좀 학교 분위기 좋고 실제 교육 분위기 괜찮은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등등의 부분들을 다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역들,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은 지역 쪽으로 좀 이렇게 몰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결론은 정도로 결론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학 부분에 대한 변화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이제 과목이 뭐 문과건 이과건 대단히 중요하니까 수학 체계는 이렇게 바뀌어요. 좀 돌아가 볼까요?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이게 개정 과정에 대한 이제 수학인데 1학년 때 이렇게 배워요. 현재 1학년 과정하고 뭐 크게 다르냐? 그렇진 않아요. 현재 1학년 과정하고 크게 다르진 않고 여기에 좀 들어간 게 경우의 수가 좀 들어간 거. 경우의 수가 들어간 게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빠진 거는 여기서 수열이 빠져 있고요. 1학년 과정에 원래 수열이 들어갔는데 수열 빠지고 뭐 지수로그 쪽 빠지고 뭐 이랬던 건데 다시 옛날 교과 과정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6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학기 때 3단원, 2학기 때 3단원 이렇게 배워요. 모든 수학 교과 과정은 다 3단원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의 특징이에요. 3단원, 단원 수야 하나, 둘, 셋. 다 3단원이죠. 하나, 둘, 셋. 이렇게 3단원씩 이루어져 있고 위에 거는 단위수가 8단이고요. 밑에 거부터는 다 6단입니다. 6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그 교육 개정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 거만 공부하고 나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뒤로 가면
뒤로 가면 1학년 때 요 수학 공부를 했잖아요. 1학년 공통과정만 공부하면 2학년 때부터는 이걸 들어도 되고 이걸 들어도 되고 이걸 들어도 되고 다 들어도 돼요. 개통성이 없어진 게 특징이에요. 여기서 개통성이 유일하게 있는 거는 요겁니다. 미적분. 미적분은 이거를 듣고 난 다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문과 미적분이고요. 이게 이과 미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개통성이 있고요. 나머지 이놈들은 여기 몇 개? 하나, 둘, 넷, 여섯, 7개가 있네요. 기하까지. 7개를 그냥 막 선택해서 들어도 돼요. 막 선택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꼭 요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걸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수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1학년 끝나고 나면 그냥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바로. 뭐 여기 보면 무슨 실용수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그냥 1학년 때 끝나고 나서 들을 수 있는 과정이에요. 이거 뭐 수학 과제 탐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도서는 그냥 1학년 끝나고 나서 들을 수 있어요.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개통성이 없어졌어요. 수학 교과목에서 일부러 그렇게 편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교 선택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교육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영을 해서 교육 단원을 짠 거예요. 그렇게 짠 게 이번 교과과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학년 때까지는 그냥 1학년 과정을 하면 되는데 2학년 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이과를 간다. 자기가 이과를 가고 싶어요. 이과를 가려고 하면 이제 뭐 공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애가 수학을 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를 좀 짜는 게 효과적일 거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예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됐는데 지금은 너무 1학기 때 과중하게 시간표가 걸리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2학기 때 너무 과중하게 시간표가 짜지면 아이가 의욕은 좋을 수 있으나 내신 성적을 잘 못 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비중 있게 좀 이렇게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줄어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과를 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과 계열이라고 한다면 별로 이렇게 줄어든 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교과목 자체가 이렇게 양을 좀 줄였다고 하지만 크게 이렇게 많이 줄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냥 그때그때 이거를 갖다가 학년이 돼서 선행을 안 하고 그때그때 쫓아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앞으로의 시대는 중요한 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 자체가 절대평가가 되니까 내신에 있어서의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수시 비중 있잖아요. 수시 비중은 지금보다 더 줄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정도의 수준을 아마 유지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 수시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실제 앞으로는 내신에 있어서의 변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내신의 변별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자기 진로에 맞게 어쨌든 교과목을 선택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 이 교과목을 설계하는 어떠한 좀 너무 무리하게 한 학기에 수학이 너무 많이 뭉쳐가지고 아이들이 이 내신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시험 때 아무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어도 너무 이 주요 과목이 확 몰려 있으면 시험 준비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시간표를 좀 설계를 해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교과목 자체가 양이 사실은 좀 많다. 물론 그냥 나는 문과 계열 만약에 어문 계열 쪽으로 해서 수학을 그냥 수능에 필요한 몇 개의 과목 진짜 딱 수능에서 요구하는 건 아까 1안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러니까 수학 2 그 다음에 아까 요 확률 통계 요 3개였어요. 수능에서 아까 1안에서 요구했던 게 3개였거든요. 그 정도만 딱 듣는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학생부에서 좀 뭔가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면서 교과목을 선택한다고 하면 사실은 양은 많죠. 수학 같은 경우도 많으니까 좀 미리미리 그거는 특별하게 지금 교과목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별로 없고 좀 잘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좀 선행 부분은 좀 확보해 놓는 게 1학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2, 3학년 때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현행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고교 학점제가 좀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애들이 다 이렇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수학 교과도 편성가 돼 있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우리 그 책 뒤에 보면 부록에 쭉 나머지 것들은 넣어놨으니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한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혹시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